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답게 유튜브를 통한 신종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첫 폭로 영상 공개 이후 줄곧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꽤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청와대가 KTNG의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 둘째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높게 유지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KTNG 사장 교체권도 교체권이지만 두 번째 폭로의 경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메가톤급 사건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 사무관의 폭로가 있은 후 기재부가 청와대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자 신 사무관은 지난 1일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대화를 나눈 2017년 11월 14일 하루 전까지도 적자 구체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지시로 갑자기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나 시장 생각하지 말고 부총리가 강행을 지시했다고도 쓰인 자필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으나 신 전 사무관은 어제 새벽 긴급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하며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어 자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관련 문건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폭로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찰정권, 위선정권, 재정조작정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 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 부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기재위의 주요 임무라며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발언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기재부는 2일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신 전 사무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비밀도 누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법조계의 시선은 어떨까? 자, 우선 법조계에선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부인할수록 신 전 사무관의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해명이 맞다면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공무도 아닌 가짜 뉴스를 유튜브에서 유통한 32세 청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전 서울 변호사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자 채권 문제의 경우 업무 관련성에 대해 조금 더 따져봐야 하지만 KTNG 사장 교체 시도 발언은 기재부가 고발장을 쓰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신 전 사무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법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직무상 비밀 누설을 받은 상대방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다른 기재부 직원의 말을 전해 들어 폭로했다면 법리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2011년 법원은 검찰 수사 보고서를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밀 누설을 받았지만 실제 누설한 주체는 그가 아닌 법원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 사무관과 달리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게 일부는 보고받은 내용이라 밝혀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과 김 수사관이 검찰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여전히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언론과 유튜브에 폭로한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비밀인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또한 두 사람이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에 대해 비밀의 형식적 분류가 아닌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비밀로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가 유무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온노비 스캔들과 관련해 신동아 그룹 측에 청와대 자료를 보여줘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2003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국가 기능을 위협할 만큼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로 들 수 있는 판례는 또 있습니다. 2016년 메르스 현황 보고 문건을 유출한 화성시 공무원에게도 법원은 직무상 비밀이 아닌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익적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이 처벌이 필요한 비밀 누설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법적으로 최대 2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해임 요청을 받은 김 수사관은 신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공익신고로 인해 수십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해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는데, 보상금 한도가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284개의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284개의 법률에 두 사람의 폭로로 청와대와 기재부에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 있고, 또한 결정적으로 언론 제보나 유튜브를 통한 폭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 감독행정기관이나 국회의원, 수사기관 등의 신고를 해야 공익신고를 인정받는다며 언론이나 유튜브는 신고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법률로 규정한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다면 공익신고자 대상으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현대 기아자동차 결함에 관한 공익신고를 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도 언론 제보와 권익위 신고를 함께 했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폭로 내용이 정부의 공익침해 행위를 드러냈는지 여부입니다. 권익위는 분과 전원위 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주장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심사해 공익신고자 신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정부와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권익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진영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 행위에 직권남용 위반은 포함되진 않았지만 폭로의 공공성이 있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공익성 여부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실체적인 진실일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지난 2017년 좌파들에게 의인으로 칭송받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2016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와 5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이완영 의원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 PC는 JTBC에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WK 이사가 갖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인터뷰해달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용 의원은 노 전 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농단 세력과 의료원 투쟁을 벌이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에 이르게 한 노승일 부장이 고소를 당했다고 적고 노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위한 후원금 계좌를 공개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후원 계좌에는 3일 만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있었는데, 백남기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결서 700만 원을 벌금받은 만화가 윤선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벌금에 대한 후원을 요청했었는데, 후원금이 폭주해 반나절 만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달성했었습니다. 당시 윤선 씨가 부자다, 잘 산다 이런 논란은 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다가 벌금을 맞았고 이 사건에 전 우파가 결집되고 또 우파의 돈이 모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일부에선 신재민 사무관을 돕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내가 낸 돈은 담배 한두 갑 값에 해당하는 돈, 커피 한 잔 안 마실 돈에 불과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고초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좌파들을 지켜보면서 자기 진영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모습 하나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후원금 문화도 우파보다는 더 진보해 있고 법적 대응에도 걔네들은 발벗고 나서주는 민변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는 정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진영을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려다 위기에 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댈 곳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이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우파 진영에서 많은 응원과 성원이 뒤따라야 할 듯 합니다. 두 분 모두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